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영상사회학과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사회학적인 논의들 그리고 아카이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두 번에 걸쳐서 기획된 주제에 따른 강의고요. 루프 코리안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논의를 끌어가려고 하고요. 이 강의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의식 인종주의라는 커다란 테마로 기획된 두 개의 강의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루프 코리안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첫 번째 이 페이지에 제가 배경 화면으로 들어가 넣은 것이 그 루프 코리안 이미지들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들 중에 하나인데요. 총을 들고 있는 한인, 그러니까 미국의 재미 한인이죠. 재미 한인의 모습이고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주로 이제 흑인 사회가 주도공이 되었던 시민 소요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LA 가면 이제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코리아타운에 많은 이제 한인 상점이나 식당 같은 것이 있고 그곳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민 소요 국면 속에서 약탈, 방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구를 경찰 LAPD라는 경찰도 그렇고 또 이제 계속 국민 방위대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국민 방위대도 그렇고 별로 이제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자구책으로 그러니까 자경단이라고 하죠. 민병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제 정식 군대가 아닌 무장을 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건물 위에 올라가서 총을 들고 방위를 서고 누군가 이제 침탈을 할 것 같으면 총을 실제로 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TV 같은 걸 통해서 특히 생방송 텔레비전 기술이 당시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아주 뜨겁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찍혔던 이미지들을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밈이 뭔지는 아시죠? 밈이라는 MEM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유행으로 만드는 이미지나 어떤 특정한 문구나 여러 가지 기호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으로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제가 이 표지 이미지에 띄워놓은 옛날에 트위터라고 불렀고 지금은 X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이 올린 이게 2020년 6월 1일이면 언제입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서 흑인의 목숨은 중요하다라는 미국 사회 내에서 흑인들의 어떤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위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던 시기였죠. 그 시기에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필상으로는 백인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거죠. 해시태그를 하고 루프탑 코리안. 그러니까 루프탑 코리안이라고도 하고 루프 코리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루프탑이라고 하면은 지붕 위에 있는 한인들인 거죠. 지붕 위의 한인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루팅 윌 스탑. 약탈이 멈출 것이다. 이런 식의 것들이 밈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의 풍경입니다. 2020년 당시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서 오늘의 강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라는 건 사실 한국 사회에도 대단히 뭔가 전환적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은 가장 중요하게는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시기고요. 한 1월에서 3월 사이부터 확산이 이제 확 일어났던 시기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지금 말씀드렸던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BLM 운동이 그렇게 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었던 시기, 그게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8월에 그해 8월에 소위 관짝소년단이라는 그것도 일종의 밈이죠. 관짝소년단 밈을 보고 뭐 가나에서 이제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장례식 풍경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밈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의 어떤 고등학생들이 전통적으로 그 학생들의 이제 졸업 앨범에 코스프레를 싣다 보니까 얼굴에 이제 검은 분장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모습을 이제 코스프레하는 사진을 올림으로써 블랙페이스라는 어떤 현상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죠. 한국 사회에서 되게 거칠게 일어나고 특정한 방송인이 이제 그 문제로 하차하게 되는 결말까지 갔죠. 그래서 2020년 상당히 역동적인 시기였고, 인종 혹은 인종주의라는 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 사실 별로 이게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되지 않던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뭐 물론 한국 사회 인종주의가 계속 존재해 왔다 저는 생각하지만 뭐 미국에서 그런 뭐 조지 플로이드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미국 같은 나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되게 컸죠. 미국은 소위 멜팅팟이라고 해서 용광로 뭐 그런 것처럼 뭐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사는 곳처럼 되어 있고, 한국은 근데 반대로 오랫동안 단일 민족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왔다는 특정한 신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론 이제 그게 많이 깨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그 믿음이 좀 강한 편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종주의나 뭐 인종차별 이런 문제들은 약간 다른 세상 문제처럼 받아들였던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0년을 경유하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뭐 사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지만 한국에서도 상당히 크게 처음에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미국에서 확산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아시안계 미국인들이나 아시안계 유럽인들에 대한 뭐 폭력들이 되게 이제 그곳 서구 사회에서 많이 자행이 되었고, 그것들이 많이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되었었죠. 그래서 아시안이라는 어떤 정체성, 왜 아시안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경각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BLM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BLM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국 사회도 BLM을 지지하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대응들도 존재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짝소년단 블랙페이스 사건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게 한국 사회 내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루프 코리안 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거는 이제 2017년 정도를 전후해서 더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존재했던 이미지들이지만 이게 이제 2017년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이유는 2017년이 바로 LA 그 시민 소요 혹은 LA 폭동이라 불리는 그 사건의 25주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 되게 대표적인 것들로 뭐 LA 버닝, LA 92, 뭐 그다음에 Let It Fall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게 뭐 이제 상당한 시청률을 이제 얻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당연히 과거의 기록들, 특히 방송사들이 이제 방영했던 어떤 뉴스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에 나왔던 이미지들이라든지 신문 기록에 남아 있는 사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되어서 다큐멘터리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좀 신기한 장면들이 나타난 거죠. 검은 머리에 이제 아시안 얼굴을 한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되게 대우를 갖춰서 지붕에 올라서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게 알고 봤더니 코리안 아메리칸, 즉 재미 한인들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막 그 이 조지 플로이드 사태 전에도 이미 그런 유사한 그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뭐 미주리주나 뭐 미네소타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폭력 사태를 통해서 목숨을 잃은 흑인들도 존재를 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BLM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시위나 소요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이 이미지들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민 소요나 그런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걸 이제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고, 실제로 근데 이제 시민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평화적인 구호를 외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혼란스러운 틈새 속에서 뭐 실제로 약탈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약탈의 행위라는 것이 뭐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항의이기도 한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것을 멈추게 하려면 루프 코리안을 데려와라, 뭐 이런 식의 약간 농담 반, 뭐 어떤 면에서 약간 그런 식의 그 무장한 자경단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노스텔지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서 그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믹한 이미지들도 있는 거죠.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루프 코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루프 코리아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유명한 이미지인데, 그냥 되게 평범한 한인 남성이, 평범하게 생긴 한인 남성이 라이플, 그러니까 장총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지붕 위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 92년도에 젊었으니까 지금은 이미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넘게 지났는데 이제 노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노인이 그 당시에는 약탈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냥 뭐 맞서 싸우던 되게 용맹한 어떤 전사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딘가 LA 한 구석에 어떤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작은 슈퍼마켓이죠. 작은 슈퍼마켓 한 구석에서 68세 노인이 왜 대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우가 유명한 브랜드라서 그런가 봐요. 대우 KI 장총을 닦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게 농담 반, 뭐 약간 신화적인 어떤 그런 식의 밈들이 이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근데 인터넷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당연히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 다수자인 인터넷 공간으로도 당연히 유입이 됩니다.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반응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인가? 뭐 역시 예비역 형님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이따가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도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저는 이제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현상들을 좀 사회학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매시 누어라는 사람과 이제 그 동료들이 이런 논의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컬렉티브 빅팀후드라고 해서 집단적 피해자 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단적 피해자 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집단적 피해자 의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어떤 위해를 경험하고 그 위해에 의해서 이제 대단히 심리적인 어떤 결과까지 초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집단적 피해로 일단 설명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의식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겠죠. 피해자 의식은 단순히 근데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들한테만
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집단 대 집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집단으로 타겟된,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을 어떻게 범위를 구획을 짓느냐에 따라 사실 그 집단의 범위는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좁게 보다가 넓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이런 표현이 되게 이제 그 일종의 비속어지만 많이 쓰니까 인용을 하자면 소위 검머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검머웨라는 표현으로 재미 한인들을 많이 부르는데, 검머웨라는 표현 속에서는 재미 한인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 바깥에 있죠. 외집단입니다. 근데 92년 이 사건을 만약에 한국인들의 문제, 단순히 재미 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문제 전체로 확장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LA에 사는 재미 한인들을 내 집단, 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의 구획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지닙니다. 그랬을 때 그 집단의 구획 내에서 실제로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피해자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이 누어와 그 동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집단적 피해자 의식인데요. 저는 이제 이 92년 당시에 처음에 어떻게 이 LA에서의 집단 소요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전달이 되었나,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신문과 뉴스, 그러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통한 그 전달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점차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특정한 내 집단의 문제로 간주되었는가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면 이게 92년 5월 1일에 경향신문 이면에 나온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당시에 이제 일단 이런 소요가 탁 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언론들이 명확하게 특정한 방향성을 띠기보다는 약간 이 상황 자체의 스펙터클함,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일단 미국에서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규모의 어떤 소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강조하는 측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인들의 주목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어떤 그룹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도 상당히 좀 이제 어떤 방식의 그 선입관을 지닌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사실 이런 말들을 지금 쓰면은 아마 언론에서 쓰면 되게 문제가 될 텐데 92년 당시에는 이런 말을 그냥 썼습니다. 검은 시한폭탄 곳곳에. 이 말은 흑인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 시위를 주동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한폭탄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은 검은색으로 대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에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이제 시한폭탄으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보다 좀 더 전에 사실 4월 29일 날 그 LA 시각 4월 29일이죠. LA 시각 4월 29일 날 벌어진 게 한국 시각으로는 4월 30일인데 4월 30일 보도가 제일 최초 보도입니다. 한국에서는 4월 30일 날 보도는 좀 더 약간 이제 그 뭐랄까 방향성 같은 것들이 정리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MBC가 LA 시각 4월 29일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 보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약탈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식의 이제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터클로서의 측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TV라는 것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이 미디어는 당연히 즉각성과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동시성을 갖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 텔레비전이 주는 동시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다른 곳을 통해서는 겪을 수 없는 어떤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란 이라크전 당시에 CNN이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면서 얼마나 전쟁 자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줬던 것처럼, 텔레비전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실시간성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가 있지 않는 장소의 사건들을 먼 곳에서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감각을 주는 게 이 텔레비전 미디어였습니다. 그걸 이제 92년 당시에 한국 이제 이 주류 미디어인 이 지상파 방송사들도 철저하게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스펙터클성, 뭡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잘 보기 힘든 이런 식의 되게 폭력적인 소요 같은 것들을 관람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안방극장에서 약간 그런 측면도 존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2일차부터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2일차라고 하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한 5월 2일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이 LA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약간 비슷한 견해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물상이라는 어떤 논평입니다. 조선일보 만물상입니다. 조선일보 만물상이고 5월 2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실린 거고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새우등이란 말이 나와요. 새우등 뭔지 잘 아시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즉 사실 이 흑인들의 소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특히 이 사건을 촉발한 게 뭐였냐면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용의자입니다. 당시에 이제 용의자면은 일단 범죄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범죄 혐의가. 근데 그런 사람을 이 LAPD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구타를 합니다. 엄청나게 구타를 하는 장면을 근데 이제 그냥 어딘가에 남지 않았으면 넘어갔을 수 있는 너무 흔한 일이었는데 어떤 호주 방송의 인물이 호텔에 있다가 그걸 목격을 하고 비디오를 찍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퍼지면서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 말하자면은 LAPD를 비롯한 미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시스템, 여기서 이제 만물상에서는 백인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백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겠죠. 그 시스템에 대항하는 어떤 흑인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왜 한인들을 겨냥하느냐? 한인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헤드라인인데 왜 한인만 당하나? 이런 분노들. 그러니까 한인들의 목소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인들을 미국의 친인척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연결성은 당연히 계속 갖고 있었겠죠. 특히 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LA는 되게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LA는 그 전에 올림픽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LA 한인타운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특히 서울이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재미 한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고, 예를 들어서 코리아나라고 그 당시에 88 올림픽 주제가를 불렀던 그룹인데 그 사람들도 상당수가 외국계 한인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LA는 어떤 면에서는 심상지리적인 거리상으로는 대단히 가까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재미 한인 대표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뷰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면에 실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제 왜 한인은 보호받지 못했는가? 왜 LAPD는 이 코리아타운 지역을 방관했는가? 왜 그로 들어오는 교통을 그냥 막아놓고 그곳을 그냥 사실상 봉쇄 지역으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한인들이 그냥 집단적인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는가?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논의들 속에서 한인들이, 그러니까 LA 한인들이 피해자라는 의식은 어쨌든 LA 한인들은 한국인 모르겠습니다. 한국 국적자도 있겠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아닌 거잖아요. 한국 미디어를 소비하는 특히 지상파 방송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외국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을 본다는 건 전부 거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LA에 있는 한인들과 자신들의 연결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집단적 피해자 의식의 이 내집단 정의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MBC 뉴스데스크에서 당시에 방영했던 한인들의 총격 장면, 제가 이제 루프코리안 밈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 건물 위에서 지금 이제 라이플, 이 장총을 들고 뭐 방위를 서고 있는 거죠. 총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도하는 뉘앙스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는 피해를 자기화하는 어떤 그런 식의 여러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억울함, 어떤 한인들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의 어떤 보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당연히 공감이 되죠. 한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 가면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지금과는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 당시에 뭐 서울 올림픽을 치르긴 했지만 이런 코스모폴리탄적인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니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곧바로 뭐 해외에 나가서 자신들이 이제 생활한 어떤 것을 꿈꾸기에는 해외여행 자유화 자체가 88년 뭐 이때 겨우 시작됐던 시기고 뭐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배낭여행 나가기 시작하던 시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익숙하진 않은 시기,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 전까지 갖고 있던 어떤 외국에 사는 소위 동포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특정한 편견도 존재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혼재하던 시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집단으로 이제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뒤바뀐 표적, 이렇게 이런 LA는 하나의 광란의 도시인 것이고 광란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은 흑인을 비롯한 이제 그런 이제 소요 세력인 것이고요. 표적으로 한인이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라는 뉘앙스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MBC 아카이브, MBC가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합니다. mbcarchive.com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뭐 무단 배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가져올 수는 없었고요. 거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아마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내면은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을 한 건데 MBC PD 수첩이 93화, 즉 92년도 12월에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게 뭐 이제 그 LA 그 시민 소요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죠. 이제 그때를 약간 이제 연말에 회고하는, 정리하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장면들, 한인 상점가들이 불타는 그 방화를 통해서 불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역시 이제 주목이 되고 되게 문제적인 것으로 제가 봤던 것은 이 PD 수첩에는 이 두순자 씨를 인터뷰를 합니다. 두순자 씨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이제 재미 한인이고요. LA 폭동, 뭐 LA 시민 소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한인과 미국 흑인 사회 내에서의 일종의 갈등에 되게 중요한 한복판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그 슈퍼마켓에 16세 흑인 여자 그 학생이 들어와서 뭘 이렇게 막 고르다가 딱히 살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뭘 훔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물론 흑인들이 한인들이 운영하는
소매상을 향한 일단 그런 크고 작은 절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한인들이 이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이 다인종,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어떤 지역에서 소매상을 통해서 뭐 이런 상점이나 식당이나 세탁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로 많이 그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서 주로 소비자 역할을 하는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좀 더 중산층에 가까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질시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유교적인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부지런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교육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문화적인 차이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도 존재했던 것 같고, 그런 갈등이 내재했던 속에서 이 16세 여학생이 되게 이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이 두순자 씨가 뒤에다가 대고 총을 쏴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즉사를 하던가 그렇습니다. 즉사를 하는지 하여튼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성년자고 무장도 하지 않았고 도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자 학생이 부당하게 살해를 당한 거라고 이제 흑인 커뮤니티는 보게 된 거고요. 두순자 씨는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 학생이 폭력적으로 나왔다. 근데 이제 뭐 CCTV 장면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게 법정에 갔을 때 사실 두순자 씨가 집행유예인가 선고유예인가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흑인 사회가 매우 격분을 해요. 격분을 하는데 이게 묘하게 이 로드니 킹 이후에 LA 소요랑 연결이 됩니다. LA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처음 발단은 LA 백인 경찰들이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용의자를 폭행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왜 흑인들은 한인들을 노렸을까? 이걸 미국 방송들이 혹은 미국 언론들이 이 두순자 씨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 보도까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한인들이 약간 이런 흑인들과의 긴장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 문제 두순자 씨 판결 이후에 사실 흑인들이 되게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같은 PD 수첩에 나오는 어떤 한인 그 대표는 이 두순자 씨와 거리두기를 하려고 되게 많은 말을 해요. 두순자 씨가 한 건 잘못한 거, 그 문제와 이 문제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PD 수첩의 그 당시 PD 수첩의 이 제작진은 두순자 씨에게 이런 이제 인터뷰 기회를 열어줍니다. 두순자 씨 나와서 뭐 억울하고 너무 요즘 사는 게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순자에게 한국 시청자들이 약간 감정이입을 하게까지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일들도 일어났던.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말하자면 한국인이 자신을 이제 코스모폴리탄이 되어가는 한국 사회인데,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 사회가 세계 속의 한국이 되고 있고, 92년도면은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화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서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 속에서 자기는 그런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 속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약간 남의 일처럼 있던 재미 한인들의 문제가 자기 문제처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집단적 피해자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들로 저는 좀 읽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루프 코리안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죠. 루프 코리안은 그래서 사실 되게 이게 미국인들한테도 약간 충격적인 이미지였어요. 처음에 이 이미지가 미국 사회 내에서 그 되게 크게 인상을 주었던 것은 미국의 NBC라는 그 지상파 방송이 있습니다. MBC에서 라이브로 이 무장한 한인 자경단이
아마 히스패닉인 것 같은데 그 약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치를 하는, 총으로 대치를 하는,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을 라이브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실제 총격전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보통은 총격전이 끝난 다음에 카메라가 가는데 그 상황을 이제 전국에, 이게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전국에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인 자경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방식이 그렇게 이제 직접 대치한 상황이 아니면 주로 이렇게 지붕 같은 데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 거죠. 마치 뭐라고 합니까? 어떤 성루 같이, 그죠? 지금 딱 성루 같은 형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되게 열을 잘 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게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 총도 잘 다루는 한인들,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자력구제를 위한 어떤 무장을 했다.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한테 하나의 충격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은 사실 미국 사회 내에서 이렇게 특정한 어떤 에스닉 집단, 그러니까 어떤 민족 집단이 집단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자경단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런 소요에 대처하는 방식은 보기 드문 광경이죠. 물론 미국이 총기가 허용된 사회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잘해요. 조직화가 되어 있고 되게 잘 트레이닝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건 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 시점 전에 우리가 또 언급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이민법 개정이 65년에 있었습니다. 65년이면은 딱 베트남 전쟁이 있던 시기죠. 65년 전까지는 사실 아시아계 이주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경로는 되게 드물었어요.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되게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시아계 이주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척이 있다고 초청 비자를 받아서 온다거나 뭐 자기가 돈을 써서 간다거나 이런 일들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유럽 쪽의 쿼터를 많이 분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65년에 완전히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아시아 쪽 이민자들한테 문호가 확 개방이 돼요. 그래서 많이 아시아인들의 이민이 이루어지고 한국인들도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이민에 가는 경로는 뭐 다양했겠죠. 미리 이민을 가 있는 친척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일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미국인과의 어떤 혹은 미국 시스템과의 어떤 네트워크일 수 있겠죠. 그거는 미군 부대에서 일한 경험들, 군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가능했을 것이고요. 혹은 베트남 전쟁도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겠죠.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에 뭐 파병을 가거나 혹은 민간 어떤 뭐 군무원이나 어떤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갔던 사람들도 미군들을 많이 상대했겠죠. 그런 경로들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이민의 중요한 루트가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 군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미군이라는 군사적인 배경.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일단 지킨다라는 거는 이 지역을 지킨다라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웃을 지킨다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방기했죠? 미국의 경찰 LAPD가 방기했습니다. 사실 LAPD는 그 당시에 비버리 힐즈를 비롯한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주로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시안과 라티노들과 흑인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손을 놨습니다. 자기들의 경찰력으로는 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리고 이제 주방위대, 그죠? 그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데 그 내셔널 가드를 계속 이렇게 파병해 달라라는 요청이 나왔지만 사실 별로 그걸 많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리아타운 자체로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도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이 완전히 그냥 막힌 어떤 봉쇄된 지구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지켜야 되는 것의 의무는 이 자경단들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자경단들은 왜 도대체 이 흑인들과 이 라티노들, 히스패닉들과 그런 식의 대치를 하고 그런 식의 적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계속 그런 그들 사이에 감정적인 골이 깊다 이런 식의 정도의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92년도에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데이비드 팔럼버 리우라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들이 서로 대치하게 만든 어떤 특정한 경제적인 시스템이 혹은 그 구조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경제적인 질문은 사실 이 한인들, 재미 한인들이 말하자면은 백인 부르주아지, 백인 중산층, 백인 상류층의 어떤 그들을 막아주는, 그들의 앞에 선봉에 서서 그들을 대표해서 막아주는 어떤 대리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대리적인 그 제가 지금 좀 슬라이드를 쭉 보여드려야 될 걸 안 보여드렸네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대리적인 어떤 순찰자들, 이제 서로게이트 패트롤러라고 저는 이제 논문에 적었는데, 그러니까 순찰자는 사실 뭐 경찰이나 미국식 보안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이 레이셜라이즈드 캐피탈리스트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종화된 자본주의 질서라는 것이죠. 인종화된 자본주의 질서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인종화된 자본주의 질서가 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사실은 이 재미 한인들이 그 인종화된 어떤 그 레이어들, 그 층위 같은 것들을 문제 질문하거나 뭐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그들이 놓여 있는 지금 상황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신들은 이제 일종의 백인 사회의 대리인으로서, 혹은 여기 버퍼존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버퍼존으로서 이 유색인들, 흑인과 히스패닉들을 상대하는 위치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걸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이게 LA9이라는 2017년에 나온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유명한 MBC의 그 라이브 보도가 되었던, 생방송 보도되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속 자경단 하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장면들이 물론 92년 당시에 인터뷰한 것들이 푸티지로, 아카이브 푸티지로 남아서 있는 걸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편집을 한 건데, 이 한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찰 지원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이 총을 가지고서 우리를 몰아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자구책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루프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장총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의 대리인 역할, 말하자면은 대리 전쟁인 거죠. 실제 시스템은 백인들이 주도하는 백인 중심 사회에 백인 경찰이 만들어낸 어떤 상황들 속에서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LAPD가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이 다인종, 특히나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런 갈등이 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 해야 될 역할들을 대행하고 있다.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습득이 되었느냐? 그 사람들이 이민 오기 과지의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네트워크 관계들, 베트남 전쟁에서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의 이제 문학 교수로 있는 이진경 교수가 쓴 책에서 베트남 전쟁 자체가 사실은 대리 노동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그런 거였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이제 박정희 정부가 차관을 얻고 싶은데 차관을 얻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뭐 딱히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던 전쟁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미국 동맹국 중에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갔던 나라는 이제 한국이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지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국군이 저지른 뭐 학살이라든가 한국군이 그곳에서 있었던 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되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문제들은 뭐 한국군이 저지른 잘못이 동시에 한국군이 미군들이 해야 할 어떤 그 전장의 앞에 배치됨으로써 그 역할을 대리함으로써 벌어졌던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대리 노동은 왜 일어났느냐? 이 레이셜라이즈 캐피탈리스트 오더라고 아까 얘기했죠. 인종화된 이 자본주의 질서를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업이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는 차관을 미국으로부터 얻고 싶고, 근데 그런 경제적인 관계에서 약자고, 그랬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선 자국의 젊은이들의 이 노동, 피와 노동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뭐 그냥 일반병보다는 좀 더 돈을 많이 받는다는 명목으로 대리 노동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 더 많은 보상은 국가가 가져갔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게이트 레이버, 대리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리 노동의 시스템이 미국 내로 어떻게 보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게이트 패트롤러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우리가 미국적 맥락에서 이 루프 코리안 상황을 좀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래서 루프 코리안 밈이라는 것이 이 루프 코리안이라는 현상, 루프 코리안이라는 어떤 뭐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행위 같은 것들을 미디어에서 재발굴함으로써, 미디어 아카이브에서 재발굴함으로써 이게 다시 현재의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917년이나 그 이후에 뭐 1920년 조지 플로이드 사태까지 이르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시스템적인 인종차별, 경찰 폭력 이런 것들에 의한 소요 사태나 시위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어떤 밈으로서 루프 코리안 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BLM 2020년 BLM 이전에서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의 우익적 맥락 혹은 극우적 맥락에서 생산된 이 루프 코리안 밈들에 대해서 좀 조금 몇 가지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이 스티브 세일러라는 미국의 좀 잘 알려진 극우 농객이에요. 이 극우 농객이 그 당시에 트위터로 불렸던 이 소셜 미디어에서 애틀란틱이라는 미국 이건 뭐 신문이면서 약간 좀 더 이제 정론지 같은 역할을 하는 좀 긴 칼럼 같은 것도 많이 내는 그런 언론인데요. 거기에서 특집 기획 기사로 실었던 이 모든 흑인 소유의 그 소매상들, 비즈니스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갑자기 루프 코리안 해시태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 루프코리안이나 92년 사건이나 한국계 미국인들 재미 한인들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미국 사회 내에서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소유했던 이 소매상들, 뭐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마켓이나 마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비즈니스들이 지속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어딘가로 사라졌는가, 이런 기획 기사입니다. 근데 그 기획 기사는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스티브 세일러는. 예. 근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예, 이게 redlining not 루프코리안스라고 하면서 25주년인데 이 기사에 전혀 이 루프코리안에 대한 빨간 줄이 없다. 즉 루프코리안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뜬금없죠. 루프코리안이 갑자기 거기 왜 나옵니까? 루프코리안이 이 사람들의 그 소매상 업주들, 흑인 소매상 업주들하고 뭘 이익을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25년 전 사람들인데 갑자기 갖고 오는 거죠. 이런 맥락이 없는 트위터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건 2018년에 뭐 캡틴 카후아나, 이 사람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익명으로 쓰는 건데 이것도 뭐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군인들 보면 옆에 이렇게 부대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 폐차를 미국에는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팔아요. 부대 폐찰, 정식 부대 폐찰을 팔 수는 없고 그걸 파는 건 불법이니까 부대 폐찰 모양을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이 원하는 폐찰 디자인을 한 것들을 팝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이 루프코리안 폐찰을 사가지고 찍어서 올리면서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레지널드 댄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레지널드 댄이가 누구냐? 이 사람은 92년 소요 사태 당시에 정말 몇 안 되는 폭행을 당한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갑자기 얘기하면서 루프코리안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패치도 루프코리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프코리안이 하나의 이제 2018년쯤 되면 상품 이미지로 될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인기와 상품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19년에 데니엘이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인데 읽어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재미 한인일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또 이 루프코리안 이미지를 딱 올려놓고서는 총을 통한 자력구제, 총을 통한 자기보호는 사실 리얼띵이 아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을 따옴표를 쳐놓고 아니다. 그건 리얼띵이다. 그러면서 그걸 리얼띵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 이 루프코리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도들이 코리아타운을 이 방화로 태워내리려고 하는 와중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총을 꺼내들고 스스로를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어떤 신화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신화의 중심에는 무장이 가능한 남성들, 그죠? 그 사람들은 잘 트레이닝된 남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의 징병제 시스템에서 트레이닝이 되었건 혹은 베트남 전쟁에서 트레이닝이 되었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을 잘 다루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은 당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드는 걸 선택했다라는 신화를 써갑니다. 근데 그 방식은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그냥 미국 사회 내에서 시스템적인 인종주의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루프코리아는 그거를 방어해주는 어떤 무엇인 것처럼 인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프코리아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한국으로 유입되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그 이미지는
2019년 11월 12일자로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4시간 만에 부대 만들어버린 LA 예비군 형님들의 짬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썸네일 아이콘에는 응답하라 90년대 LA 지켜낸 예비군 삼촌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2019년이니까 아직 BLM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루프코리안이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운데 이 자랑스러운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비군이라서 가능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징병제 시스템에서 이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랑스럽다. 미국에는 총기가 허용된 나라지만 사실 미국 흑인, 미국 백인들, 미국 히스패닉들 우리보다 총 못 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형님들이랑 하잖아요. 형님들이랑 한다는 건 결국 기본적으로 이 타겟 이걸 만든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타겟 시청자들은 이 사람들이 형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노렸다고 볼 수 있겠죠. 남성 시청자들이 많이 노렸을 것 같고 유튜브 이런 클립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는 주로 20대가 많겠죠. 근데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큰 어떤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징병제 시스템 아닙니까? 징병제 시스템에서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는데 우리는 군대를 가야 된다. 한국 사회에서 그 부분이 역차별이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되게 많은 어떤 피해자성을 정의하는 또 다른 어떤 내 집단의 논리인데, 근데 이거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징병제에서 트레이닝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능했다라는 어떤 또 남성성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또 여기서는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MBC에서 엠빅뉴스라고 해서 나온 건데 이건 사실 좀 문제적이에요. 왜냐? 이거는 2020년 6월 4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BLM 당시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BLM이 있던 시기에 물론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92년 LA 폭동 당시 옥상에 올라간 교민들. 이 시국에 루프코리안 소환이 불편한 까닭은 해서 이 시국에 루프코리안 소환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제목에서. 그리고 비디오 내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썸네일 이미지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썸네일 이미지는 92년 루프코리안 흑인 폭도와 맞서 싸운 LA 예비군 형님들 일어났어요. 이게 왜 근데 BLM 국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럼 BLM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흑인 폭도들인가? 그 사람들은 약탈과 방화를 하는 폭도들인가? 그러면 이 LA 예비군 형님들의 이 루프코리안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만약에 LA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또다시 그 역사를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던지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 좀 문제적이죠. 그리고 또 뭐 이건 또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도 그 시점에 나온 건데 한국을 건드리면 생기는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소위 국뽕이 들어간 그래서 4시간 만에 군부대 만들어 버리기. 그러니까 예비군들은 4시간 만에 군부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잘 조직화되었다. 이 자랑스러움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징병제겠죠. 그러니까 사실 징병제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뭐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징병제는 역차별의 상징인데 한편으로는 징병제는 자랑스러운 남성성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루프코리안 밈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무엇을 정의하냐? 현재 적대를 정의한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 특히 이 MBC의 이 엠빅뉴스의 이 아이콘이 되게 아주 결정적인데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흑인 폭도라는 규정, 특히 BLM 국면에서 흑인 폭도라는 규정은 상당히 정치적인 규정입니다. 물론 이제 BLM 시위 당시에도 소규모 약탈이 존재했지만 사실 그 약탈의 양상은 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탈 자체를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저항하는 방식으로 보였던 사람들 그리고 또 동시에 뭐 약탈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당시에는 반대로 약탈이
있는 것처럼, 약탈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심어 놓은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죠. 뭐 갑자기 약탈을 하고 나간 사람을 추적을 해서 당신 정체가 뭐냐고 할 때 막 도망가는데, 이제 그 사람 보면 그 약탈이 목적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시위대 자체의 어떤 도덕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심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 당시에 목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 내에서 이 BLM을 약탈과 어떤 그런 그 가능한 방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소요 사태라고 정의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적대와 연결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집단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국면에서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내 집단으로 하면서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피해를 강조하고, 그 가해자로서의 흑인들, 그 사람들의 어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순점들을 막 강조하는 담론들도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피해가 저들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어떤 논의들, 그게 이제 이 집단적인 경쟁자 피해자 의식에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재밌는 게 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데요. 이제 클리앙이라는,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클리앙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배가 되는 한 3, 4, 50대쯤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들이 많고, 주로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당 지지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땐 좀 더 리버럴에 가까운 그런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이 BLM 당시에 6월 3일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이게 뭐 외국에서 제작된 밈인지 한국에서 제작된 밈인지 모르겠지만, 이 밈을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번역을 단 거죠. 지붕 위의 한국인과 도로 위의 한국인. 지붕 위의 한국인은 92년도에 지붕 위에서 폭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보호하던 한국인입니다. 총을 들고. 도로 위의 한국인은 이 사람들이 클리앙 커뮤니티 다수 이용자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촛불시의 기억입니다. 촛불시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정도의 어떤 질서 정연한 평화 시위였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죠. 이 시위를 하고 사람들은 다 쓰레기까지 치웠다, 이런 얘기도 막 있고요. 그러니까 코리아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프로텍트하고 자기를 프로테스트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프로테스트는 이러해야 한다, 프로테스트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어떤 특정한 도그마 위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BLM 속에서 미국의 시스템적인 어떤 모순에 저항하기 위해서 흑인들이 보여주는 특정한 폭력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대를 하는 양상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동시에 자신들의 어떤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을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두 번째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이 관짝소년단 이 블랙페이스 문제와 결부가 바로 됩니다. 이때 클리앙에 올라왔던 게시물에 이 루프 코리안을 인용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게 99 플러스라고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너무 많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카운트를 할 수 없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미국 사회 흑인은 한국인에겐 가해자였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한국인에게 항상 가해자였다. 이게 왜 샘 오치리가 관짝소년단을 가지고 블랙페이스 얘기를 했을 때 나왔을까? 샘 오치리는 미국 출신이 아닌데. 되게 독특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타자에 대한 현재의 적대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거가 동원되는지, 하나의 집단 기억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강을 여기까지 하겠고요. 2강은 제가 이 피해자 의식 인종주의라고 이름 붙인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여름의 두 논란을 분석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제가 이제 했던 논의는 아직 출판이 되진 않았는데 25년에 출판될 제 논문에서 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